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과학 통계 8번째 시간, 이제 점점 시즌 1의 끝을 달려가고 있고,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기초심리 통계 부분의 하이라이트 바로 전 단계인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한 번씩 배웠다라면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유도예요. 굳이 쓸 데는 없지만, 그러니까 굳이 쓸 데는 없지만 헷갈리는 게 첫 번째가 자유도고 두 번째가 이제 분포에서 표시분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표시분포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다른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분포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분포의 비대칭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으거나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런 예쁜 건 아니지만 예쁘다고 해봐요. 예. 이런 어떤 표준 정규 분포를 계속 그려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논문을 쓸 때 모으는 데이터들은 어떻다? 이런 모양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이런 것도 양반이에요. 이런 것도 양반이고, 아마 뭐 이렇게 되려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려나? 굉장히 이상한 모양의 그 분포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얘처럼 예쁜 분포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아마 몇천 명, 천 명 이상은 모아야지 이렇게 예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얻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학하시는 분들이, 통계하시는 분들이 다 예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분포의 비대칭성. 외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나 관측치들의 분포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지 않고 좌측 혹은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칭도의 값이 0에 가까우면 정규분포의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비대칭도를 구하는 공식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하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0보다 크게 되면 정적 편포고, 요게 0보다 작게 되면은 이제 부적 편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식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라고만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굳이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해줘요? SPSS가 다 계산을 해줘요. 요거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정적 편포와 부적 편포를 나누는데, 정적 편포와 부적 편포를 나누는 기준은 꼬리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꼬리는 길게 늘어져 있는 게 꼬리죠. 요게 정적 편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왜냐면 이게 플러스니까 요게 마이너스 쪽이잖아요. 요게 이쪽으로 길게 늘어졌으니까 얘가 부적 편포예요. 얘는 정규 분포. 0에 가까우면 분포의 정규 분포가 유사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최빈치 중앙치 평균이 다 동일하고, 정적 편포나 부적 편포는 최빈치 중앙치 평균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정적 편포랑 부적 편포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게 이제 뭐 시험 문제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간주하고 정상 분포라고 간주하게 되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분포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포를 그렸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줘요. 중간고사 점수랑 기말고사 점수를 분포로 이렇게 해서 주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어떤 정적 편포를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다 이런 부적 편포를 가지게 돼요. 잘 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쉬운가 봐, 시험이. 앞으로 학생들한테는 시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긴 한데, 학생들이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아니면 내가 문제를 쉽게 내는 걸 수도 있고.
자, 아무튼 다음으로 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첨도는 뾰족한 정도예요. 관측치의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에 비해 꼭지점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고 0에 가까우면 정규 분포와 유사합니다. 첨용이라고 하는 것은 첨도의 값이 양수일 경우 빈도 분포 곡선이 뾰족하게 나타나는 거. 이게 첨용이겠죠. 평용의 경우에는 첨도의 값이 음수일 경우 빈도 분포 곡선이 완만하게 나타나요. 이게 평용이겠죠. 미리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1번, 2번, 3번일 때 어떤 분포가 연가설을 더 잘 기억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포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분포일까요?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졸업시키는, 석사생들 경우에는 우리를 졸업시키는 결과를 나오는, 유의한 결과를 나오게 하는, 별이 많이 뜨는 그런 분포가 뭐냐면 3번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5%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리 가설 검증의 원리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들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5%의 유의 수준을 갖다가 자른다고 했을 때 점수가 좁으면 좁을수록 이거 다 표준화된 그래프라고 하면은 점수가 좁으면 좁을수록 어때요? 이 기준선이 점점점 이쪽으로 와요. 그럼 나는 점수를 낮게 구해도 충분히 기각될 수 있는 거죠. 뭐 하나의 연구 팁이긴 한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요즘에는 이런 통계적인 결과에 의한 유의 수준 꼼수는 거의 다 막혀버리긴 했어요. 근데 운이 좋으면 이제 될 수도 있긴 한데, 결과가 잘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뭘 하면 돼요? 사례수를 늘리면 분포의 모양이 쪼그라들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쪼그라들면 원래 이제 기각하지 못하는 것도 기각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수준의 굉장히 뭐 몇천 개, 몇만 개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례수에 의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사례수에 의한 효과 이런 것들도 이후에 다 차근차근 다 얘기할 건데 미리 조금씩 흘리는 거예요. 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런 전 기억을 되살리면 학습이 좀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망의 표지분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중 하나의 꼽히죠. 자유도 다음으로, 하지만 쓸데없는. 이 표지분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집,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사물의 전체 집합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거? 연구의 목적이 되는 집합이에요. 우울증을 연구한다, 불안을 연구한다, 아니면 사랑을 연구한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성격을 연구한다. 이랬을 때 그냥 어떤 특정 대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내가 구하는 뭐 어떤 학교의 학생들의 성격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는 심리적인 개념이 무엇과 관련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전집이에요. 전집 분포, 모집단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체 구성원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분포예요. 이 분포는 이 분포에서 나타난 수치는 모수치라고 표시가 되고 상수예요. 상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수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통해서? 샘플의 수치를 가지고 얘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전집의 평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전집의 표준 편차, 전집의 분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를 추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연구자의 관심 대상에 따라서 전집의 성격과 크기가 결정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반의 점수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그 반이 모집단이 되는 거고, 전집의 성격과 크기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뭐 전집의 크기가 작은 경우 직접 조사 가능하죠. 다 구성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추론 통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집의 크기가 큰 경우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고,
전집의 크기가 작은 건 직접 둬서 가능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일반화의 장점이 없죠. 전집의 크기가 큰 경우,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일반화가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집 분포는 모수치로 표시되며 상수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집에서 뽑은 게 뭐예요? 표본이에요. 표본은 표본 분포를 가집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사람 혹은 사물들의 대표적인 하위 집단. 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표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집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표본을 뽑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지금 통계 이론을 배우니까 이론적으로는 대표성을 가진 집단을 뽑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대표적인 집안을 뽑을 수 있을까요? 연구 방법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선 표본, 무선 표집 방법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하위 집단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전수조사하면 그냥 다 조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부터 기회가 되면은 조금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표본은 뭘 가지냐? 표본 분포를 가져요. 표집을 통해 선택된 하위 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분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표본, 표집. 여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표집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과정을 표집이라고 해요. 뽑아내는 걸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통계치로 표시되며 변수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표본과 표본분포에서 알아야 되는 건 표집을 통해 하위 집단의 특징을 분포고 통계치고 변수라는 거예요. 전집이랑 다른 게 뭐예요? 여긴 통계치인데 여기는 모수치죠. 여기는 상수인데 여기는 변수예요. 왜 변수냐면 우리는 여기 샘플 하나만 뽑았죠. 다음 뽑았을 때 샘플 2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거랑 다를 수 있겠죠. 계속 뽑을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집은 뭐예요? 전체니까 얘는 고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집 과정을 통해서 추출한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뭘 추론한다? 전체 전집이 가지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 상수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 지불 가능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시간과 돈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통계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가지고 전집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모집단 전체를 잘 대표하는 표본.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조사해야 되는 게 계속 나오죠. 연구를 할 때 이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조사해야 되는 건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예를 다시 한번 들자면은 나는 정말 우울한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싶어.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우울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싶으면은 우울 척도를 줬을 때 어떤 점수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이 점수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관심은 우울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면은 우울이라는 걸 전혀 대표하지 않겠죠. 굉장히 우울과는 관련성이 굉장히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라서 결과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표본을 잘 조사해야 된다. 꼭 알아두시고요. 표본은 대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인 표집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은 여기에요. 너무 진하다.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은 여기인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표집 과정을 거쳐서 샘플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표집 과정 하는데 이 표집 과정에서 이 샘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집의 표본이에요.
대표 표본을 뽑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뽑았을 때 이 대표 표본으로 뭘 한다? 이 전집을 다시 추론하는 거예요. 왜? 이 표본에는 전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속성으로 얘를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옳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야, 그게 이제 우리가 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너무 연하다. 형광펜. 이렇게 요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과정이 통계 추론 통계적 추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집분포를 이해하기 전에 밑밥을 몇 개 좀 깔고 자, 요 그림만 보면은 조금 뭐랄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 같은 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자, 표집분포가 뭐냐면 사례수가 n인 표본을 무한대로 표집한 표본들의 평균 분포예요. 자, 사례수가 n인 표본 우리가 사례수가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은 표본을 무한대로 표집해요. 무한대로 계속 뽑은 표본들의 평균 분포예요. 그럼 각각의 표본 1, 2, 3, 4, 5, 6, 7, 8, 9, 10, K번까지 있으면은 얘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들이 쭉 있겠죠. 그럼 이 이 샘플들의 평균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분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분포를 만든 게 뭐다? 표집 분포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안 뽑았는데 나는 지금 시간과 돈이 없어가지고 표본 하나만 뽑아가지고 분포도 겨우 표본 분포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뽑아요? 누가 하냐면 통계 프로그램이 해줘요. 통계 프로그램이 해주고 일단은 제가 그 표본 분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해주고 이 표준 오차를 통해 집단 간 평균차를 검증하죠. 표준 오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예요. 얘네들이 분포가 생기면 각각 평균들이 쭉 나열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포가 생기겠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도 뭘 추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이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 오차라고 해요. 표준 오차는 뭐냐? 표집 분포에서의 표준 편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표본 분포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떨어져 있는 정도. 근데 표집 분포에서의 각 점수들이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는 표준 오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이제 터질 것 같다라는 표정과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표집 분포를 만드는 과정. 표집 분포에 대한 개념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전집이에요. 전집에서 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표본을 하나 뽑아요. 표본을 하나 뽑으면은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했죠? 이론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표본을 계속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표집을 해서 얘네들의 평균으로 갖다가 뭘 만든다? 어떤 분포를 만들게 되면 이게 표집 분포예요. 그리고 이 표집 분포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전집과 동일하다. 전집 분포와 동일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갖다가 문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있는데
저라는 전집이 있습니다. 이 전집에서 뭘 뽑냐면 피를 한 방울 딱 뽑아요. 피 한 방울 딱 뽑으면은 여기 이제 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집인 저예요. 여기서 피를 한 방울 딱 뽑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요게 표집 과정이죠. 뭐에 대한 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DNA가 있죠. 나 DNA가 있고 저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 피 한 방울은 저를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샘플이죠. 이 안에 이제 유전자를 막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뭘 만들어요? 저를 계속 복제를 해요. 요게 복제를 한다는 게 무한대로 표집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계속 복제를 해요. 왜 복제를 하면 여기 안에는 유전자 정보가 있고 얘를 계속 복제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제가 다시 나오겠죠. 근데 이제 계속 만들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모자란 제가 나오고 굉장히 뛰어난 제가 나올 거예요. 항상 굉장히 뛰어난 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가장 평균적인 저의 모습이 복제가 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가챠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과금 유도하는 것들은 그 확률이 굉장히 극악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때 가장 후진 거는 좀 조금 나오고 가장 좋은 거는 정말 극악으로 나오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 과금을 하게 되면은 무한대로 뽑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과금하는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표집을 하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 딴 데로 샜는데 자 어쨌든 요 피 한 방울이 표본 1이라고 했을 때 이 표본 1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추출할 수 있냐?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 사람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때 대표적인 집단을 뽑았다고 할 때 그 가정들이 없으면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계속 복제를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모자란 저부터 굉장히 뛰어난 저를 갖다가 계속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뭐가 제일 많냐? 가장 평균적인 저에 가까운 현재 상태의 저에 가까운 게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모자란 애랑 제일 뛰어난 애들은 잘 안 나오고 요게 뭐냐? 이런 분포가 뭐냐? 이 평균적인 저를 만들기 위한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표집 분포예요. 이 표집 분포는 제가 나올 어떤 이게 이제 모집단이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 정보 다른 피를 갖다가 손가락에서 뽑고 발가락에서 뽑고 목에서 뽑고 이랬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저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표집 분포는 전집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모집단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어. 절대적인 무언가, 미지의 것인데 이 표집 분포는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어떤 속성을 뽑아요. 대표할 수 있는 속성들을 한번 뽑아서 이걸로 만들어진 어떤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인데 진짜 같은 가짜예요. 아니 이게 개념적으로 표집 분포와 전집 분포는 동일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샘플로도 전집을 추론할 수 있다. 전집을 추론한다라는 논리가 여기서 표집 분포에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전집이에요. 여기서 샘플 하나를 표집해서 표본을 구성을 해요. 근데 이 표본을 가지고 이 표본은 뭘 갖고 있다? 전집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얘를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갖고 뭘 만든다? 가짜 전집 표본을 만들게 돼요. 가짜 전집 분포를 만들어서
얘를 갖다 이 가짜 전집 분포가 표집 분포예요. 진짜 전집 분포랑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바탕으로 전집을 추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표집 분포의 개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계를 이제 분석을 할 때 표집 분포가 사용되진 않아요. 근데 이 통계적인 추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집의 수치를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표집 분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써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집분포의 평균은 전집의 평균과 동일하다. 표집분포의 표준 오차는 전집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 같거든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 이게 뭐냐?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표집분포의 표준 편차는 전집의 표준 오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이제 동일하다. 추론한 거기 때문에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루트 n으로 나눠준다. 저는 왜 이렇게 나눈지는 잘 몰라요. 누가 나누겠냐면 통계하시는 분들이, 수학하시는 분들이 나눈 거예요. 원점수의 전집 분포가 정상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정상분포에 근접한다. 사례수가 클 경우 30 이상일 경우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표본 분포는 정상분포를 따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중심각한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포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구했다 하더라도 사례수가 30이 넘어. 그러면 뭘 가정한다? 정상분포를 가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포가 정상분포가 아니더라도 뭘 할 수 있다?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요. 표집 분포는 추론 통계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적인 분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를 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모집단에서 샘플을 구해갖고 얘를 지지고 볶아갖고 전집 분포와 동일한 가짜 분포를 만들어서 어떤 얘를 갖다 추론하게 되는 거죠. 이 이론적 분포를 바탕으로 가설 검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표집 분포. 자, 그러면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은 과정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관심 있는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에서 샘플을 빼요. 이 샘플에 대한 분포가 나오는데 이 샘플을 바탕으로 뭘 만든다? 표집 분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표집 분포를 여기서 이제 무한 반복해 갖고 넣었다 뺐다 계속 뽑아서 얘네들의 평균으로 이루어진 분포, 표집 분포를 구성을 해요. 뭘 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추론하기 위해서. 근데 이 뒤에 몇 단계가 더 있어요. 샘플에 대한 분포가 있고 얘를 표집 분포로 만드는 것까지 왔어요. 자, 표집 분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분포를 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저번 세션에서 표준화라는 걸 배웠죠. 그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분포를 변환을 하게 돼요. 시그마의 값이 분포를 변한 시그마 값이 일정하고 뮤의 값이 이거는 이제 분산이고 표준 편차고 얘는 평균이에요. 값이 달라질 경우 분포의 곡선의 모양은 동일하고 대칭축의 위치만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분포가 변환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값에다가 동일한 수를 더해주면 분포가 이렇게 이동이 돼요. 왜냐면 같은 값이 더해졌기 때문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대칭축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 자, 갑자기 뭔가 오류가 계속 나오네요. 뮤의 값이 일정할 경우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분포의 곡선은 모양이 양쪽으로 퍼지게 되며 시그마의 값이 작아지면 뾰족하게 돼요. 시그마 값이 뭐예요? 표준 편차라 그랬죠. 표준 편차 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첨용이 되는 거죠.
표준편차 값이 커지면은 평용이 되는 거고. 자, 아까 사례수가 많아지게 되면 분포의 모양이 쪼그라들어요. 왜 사례수가 많아지면 분포의 모양이 쪼그라드냐? 사례수가 적을 경우에는 흩어져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있다라고 해봐요. 여기서 사를 5개만 추가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아까보다 점들 간의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줄어들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작아지니까 분포의 모양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례수가 없다. 얘를 지워볼게요. 얘 지우고 이렇게 있을 때는 거리가 넓어지니까 표준편차가 넓어지면서 평형이 되겠죠.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서 뾰족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분포가 어떤 수를 곱하고 더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표준편차가 변하고 평균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변환, 모든 관측값에 상수를 더하거나 곱하는 변환을 이제 단위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수를 더하면 평균은 상수만큼 증가하나 표준편차는 변하지 않게 돼요. 양의 상수를 곱하면 평균과 표준편차가 상수배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곱하게 되면은 작은 값보다 큰 값에다가 어떤 값을 곱할 때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표준편차 같은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뭐 곱하는 거나 나누는 거, 더하거나 더한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포함된 거고, 곱한다라는 거는 곱하기 나누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단위 변환 중에서 표준화라는 단위 변환이 있는데, 단위 변환 가운데 평균을 빼주고 표준편차의 단위로 나눠지는 특수한 변환이에요. 우리가 그 Z라고 했을 때 요런 공식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표준편차로 나눠서 평균을 빼주고, 편차를 뭘로 나눠요?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표준편차 단위 점수예요. 요걸 기준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분포의 전반적인 모습은 단위 변환과 이제 무관한데,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왔어요? 모집단에서 샘플 구하고 이 샘플 분포 구했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였지? 표집분포로 만들었죠. 이 표집분포를 갖다가 해서 확률을 구하기, 상대적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한 거예요? 표준화를 통해서 이 분포를 표준화 시킨 거죠. 어떻게? 여기는 실제로 어떤 값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50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도 50점을 평균을 가진 어떤 표집 분포인데,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 표준화를 좀 다른 색깔로 할게요. 표준화를 하게 돼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그 분포로 바꿔주는 거예요. 뭘 구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점수 값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표준화된 값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규분포, 대칭분포이며 단봉분포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분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지만 완전히 0이 되지 않는 점근선을 나타내고, 무수한 사례수가 있는 전집의 기초를 둔 가설적이고 이상적인 분포예요. 그래서 분포의 특성은 모수치인 뮤 그리고 전집의 편집인 시그마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분포의 가장 위하는 큰 개념이에요. 이렇게 정규분포라는 게 있고, 표준 정규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확률 변수가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0과 1에 대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다라는 개념은 없고, 이런 어떤 무한의 사례수가 있는 전집의 기초를 둔 가설적이고 이상적인 분포라는
개념이 정규분포라는 거고, 표준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어떤 분포를 표준화시킨 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집이 있어요. 이제 색깔 안 바꿀게요. 여기서 샘플의 분포를 구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 이게 표지 분포로 바꾼 거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뭘 구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분포를 여태까지 공부한 이유예요.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어떤 점의 상대적 위치를 구하게 되고, 이 상대적 위치에서 확률을 구하게 되고, 이 확률은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사건이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설로 검증하고 싶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설 검증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준비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표준 분포는 뭐다? 얘랑 동일하다. 우리가 만든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제 있는 거, 가설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샘플을 통해서 뭘 구한다? 이 표준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구해가지고 얘를 추출해서 만들어 쓴 게 얘랑 똑같을 거야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표준화 시킵니다. 표준화를 시켜서 뭘 구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설 검증의 원리에서 분포가 사용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드네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되면은, 곡선 아래의 넓이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례가 들어가는 확률이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개가 68%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1표준편 단위로 상하 집단 자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간 넓이는 이제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34.1, 13.6, 2.1. 저는 안 해도 되겠죠? 옛날엔 외웠었어요. 지금도 조금 외우긴 하는데 여기 34.1%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 분포 아래 면적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가 165에서 180인 사이인 사람의 비율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원하는 구간의 값을 표준 단위로 변환해요. 165에서 180 사이의 사람들의 165를 표준화하고 180을 표준화해 가지고 해당 영역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어떻게 구했어요? 요거는 샘플이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165에서 180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만큼 구해가지고 키를 구해가지고 요 샘플의 분포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표준화를 시켜요. 각각 점수치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요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165에서 180인 사람의 퍼센트가 나오겠죠. 우리는 뭘 배웠어요? 상대적 위치에서 어떤 점의 어떤 백분점과 백분위의 그 백분 위를 배웠죠. 백분점의 백분 위를 배웠어요. 이 아래로 몇 명이 들어가냐, 이 위로 몇 명이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상분포를 이루는 전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85점 이상일 확률. 전집에서 한 명을 뽑았으니까 표준 분포는 전집 분포와 동일하겠죠. 우리가 아까
그 공식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전집의 그 표준, 그러니까 표준 오차고, 아니 변집의 표준 변차고, 요게 이제 표집 분포의 표준 오차라고 했을 때 사례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면서 그냥 두 개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85점을 표준 점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0부터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Z분포의 그 통계표에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반의 넓이가 몇이에요? 이 반의 넓이가 50%예요. 그리고 요 넓이는 요 넓이랑 동일해요.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요 반의 넓이 1까지의 넓이를 더하면 3413이죠. 더하면 841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은 지능이 85 이상의 사람이 나올 확률은 84.138,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의 지능이 85.1 이상의 확률은 84.3%다. 어떤 사건? 지능이 85점 이상의 사람이 나올 확률은 84.13%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분포에서 4명을 뽑았을 때 점수가 105점 이상의 확률은, 자, 사례수가 4명을 뽑았을 때 표집 분포의 표준 오차는 요 계산 공식을 이용해 갖고 7.5라는 게 나와요. 그럼 7.5를 어디다 답해요? 여기다 대입하고 평균이 100이죠. 평균이 100이니까 100을 여기 뮤에다가 대입하고 10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Z 점수를 구하면 0.67이라는 값이 나와요. 0.67. 그러면 이제 Z분포 참고해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가 그림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었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었죠. 105점 이상의 확률이니까 여기를 보면 되죠. 꼬리 면적은 2.2514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 4명을 뽑았을 때 이들의 점수가 105점 이상의 확률은 25.14%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05점 이상이라고 했죠. 만약에 105점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점수를 구하면 돼요? 이 점수에서 0.67에서 요 아래 점수, 아래 확률을 구하면 되죠. 105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준선에서 이 위에 거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통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상대적 위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표집 분포를 표준화한 표준 정규 분포화해서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가 됐을 때 무슨 준비가 됐냐면 가설 검증의 원리를 이해할 준비가 된 거예요. 가설 검증의 원리에서는 여태까지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총망라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뭐 맥락 독립적으로 가설 검증의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표집과 표집 분포와 상대적 위치와 그 분포 아래 면적의 확률이라는 거랑 그 확률이 뭘 얘기하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라는 거랑 그 어떤 사건이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가설,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어떤 사실이 나타날 확률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얘기하면은 입이 아프지만 간단히 다시 얘기할게요. 자, 모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샘플을 구해요. 이 샘플을 갖다가 계속 지지고 복구해 가지고 표집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데 얘가 뭐다? 얘랑 동일하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면적의 확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뭘 구한다? 표준화 시켜갖고 표준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켜요. 정규 분포화 시켜서 이 분포 원래는 여기서 요 점수를 표준화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사건이 뭐냐? 가설적으로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요 지점에 있는데, 이 확률이 어떤 기준에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기각하고 수용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의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름 분포를 가지고 가설 검증의 그 이해까지 약간 내러티브하게 만들어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족스러운데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좀 길긴 했지만 표집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어느 순간은 이해가 가요. 열심히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